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의 가동 시점과 그것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대한 부분 등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의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투자 자산에 대한 보유 기간을 길게 가져가기 어렵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네. 네, 오늘 모신 분은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시죠. 김형렬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휴가 다녀오셨다고. 네, 오랜만에 좀 쉬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투자자들이 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8월. 예, 한 달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지표들은 7월 달에 뭐 외국인 매수가 시작이 되기도 했고 뭐 2조 원 순매수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반등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8월까지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을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8월의 위치가 지난 상반기와 또 특히 이제 상반기 말이었던 지난 6월 달 극심했었던 자산시장의 패닉 국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상황에 어떤 반대적인 반응이 7월 장세였다라고 본다면 그 반등의 연장선에 대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8월 중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3분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3분기 자체는 반등 국면 그리고 많은 전략가들이 말하는 베어마켓 랠리.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정의는 약세 국면에서 발생되는 일시적인 상승 국면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상승이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일시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승이다라고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언젠간 그러면은 단기 랠리의 종지부가 그렇죠. 찍게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그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의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많이 논의하고 있는 경기 침체.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조만간에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중장기 관점과 연말까지를 대비하는 어떤 시장 전략에 있어 우리는 지난 1년 사이 그리고 글로벌 증시 전체를 봤을 때는 연초부터 무너져 왔었던 상황에 대한 어떤 충격의 반발력을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정도로 8월 장세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베어마켓 랠리로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보통 뭐 이거 상승률이 딱 제한적이다 해서 뭐 15%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계시단 말이에요. 네네. 어쨌건 우리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면 팔아야 되는 매도 시점을 고민해야 되는데 요즘 뭐 증권사 리서치에서 나오는 거 보면 2,600까지는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또 나오더라고요. 네네. 우리 교보증권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밴드에 대한 단기 상단은 2,650포인트로 8월 달에는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은 주요 기관들의 리퀘스트를 처리를 할 때 연말 기준으로 올해 코스피가 얼마쯤 마무리가 될까? 그 수준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2,600선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적정한 것 같다. 지난해 코스피가 3,000선을 조금 밑돌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지난해는 이익도 좋았고 유동성 환경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리미엄적인 부분 등이 반영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단계로 다시 복귀가 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조건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 2분기 중에 우리 국내 증시 특히 코스피가 녹아내렸던 그 상황에 당시 코스피가 2,300이 깨지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너무 과했다라는 거죠. 현재 경기 침체도 오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 환경이나 인플레 여러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조금은 톤 다운되고 레벨 다운 시켜야 되는 측면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위치가 너무 저점을 지나쳤었던 경향 등이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에 대한 복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 적정 수준이 2,600선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 상장기업들의 실적이 그 정도의 그 주가 지수를 유지할 만한 근거는 된다라는 거죠. 현재까지 집계된 올해 상장기업들의 예상 순이익은 대략 180조 원대로 아직까지 집계는 되는데요. 대신 결산 기준으로 보았을 때 180조가 나올 확률은 생각보다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보다는 조금 더 하향 조정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추산해 볼 수 있는 올해 상장기업들의 순이익은 한 160조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160조 원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이익 감소가 불가피한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코로나 시국 이전에 우리 상장기업 이익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바로 2017년도, 18년도 시기인데요. 네. 그때 당시 우리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무려 140조에 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와 비교해서 본다면 지금은 20조 이상 이익이 더 나오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시장이 그렇게 맞고 침체된다. 이거는 조금 더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너무 많이 반영시켜왔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2600 이후 또 사실 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2600 이후 그냥 우리 적정 수준까지 오고 거기서 횡보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뭐 박스권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걸 기대한다면 또 뭐 굳이 팔 이유도 없는데 그 다음 그 2600을 찍고 다시 어떤 이전과 같은 급락이라든가 하락이 펼쳐진다면 매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경기 방향성을 어떤 식으로 예측할 거냐라는 건데요. 지금 세계 경제는 물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물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선은 소비나 수요 활동을 조금 억제시키는, 조금 너무 과열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억제시키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는 없어요. 네. 이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는 것은 세계 경제가 조금 더 분업화되고 그러면서 생산성을 되찾아야만 물가를 진정시키면서 소비의 어떤 소비의 그 전체적인 파이를 소화시켜 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경제가 분업화되고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바로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값싼 중간재와 그리고 경쟁력 있는 제품 등을 시장 경제에 계속 공급함으로써 수혜를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변화의 과정이 우리 경기 방향성과 한국 경제를 튼튼하게 만든다라면 2600선에서의 정책 이후에 다시 3000선 재탈환을 위한 순항을 또 이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현재 세계 경제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분업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계 경제가 둘로 갈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미중 경제 전쟁, 패권 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러시아 침공 문제라던가 또 요즘은 미국 정부가 여러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한 변화를 제시하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호응 정도가 예전과 비교하면 뜨겁지가 않습니다. 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뭔가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되고 이런 무역이나 교역 전쟁에 대한 충돌이 다시금 재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게 된다는 뜻은 우리 경제로서는 상당히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겠죠. 만약에 그런 신호가 등장을 하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데미지를 입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다시 말해서 조금은 거친 경기 침체를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이 반영시키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나눠볼 수 있는 것이 올 연말과 내년 초에 전략가들 사이에서의 어떤 논쟁의 어떤 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억제, 이것이 좀 연착륙을 하게 되면은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은데 거기에서 약간 좀 미스가 생기면은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공급단에서의.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가 가장 좋았었던 때는 경제가 둘로 나누어졌을 때라기보다는 세계 경제가 통합되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의 개념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외교나 안보 측면에 대한 어떤 전략적 선택, 이런 내용까지 또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게 된다라면은 우리 뭐 일반인들도 혼란스럽게 느껴지는데 기업이라든지 경제계에서는 더욱더 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주식시장이라든지 어떤 경제 측면에 하나의 디스카운트 요인, 할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중 관계가 좀 더 좋아지는 어떤 신호, 얼마 전에 뭐 둘이 그렇죠. 통화했습니다만 통화 정도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적어도 직접 대면을 해서 악수하는 장면까지 가야만 되는 것이지 통화했다, 화상으로 만났다 이런 내용들은 실무진선에서만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뭔가 외교나 서로 양국 관계에 대한 전향적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마침 오늘 그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우리 이번에도 뭐 4분기 연속 적자, 무역 수지 적자가 나왔잖아요. 46억 불인가 뭐 나온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떤 신호로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튼튼하고 이게 계속 좋아진다고 하면 이제 계속 갈 수 있는데 이러한 시그널들이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좋은 걸로 받아야 될지 아니면 이건 정말 안 좋아지는 신호탄이다. 안 좋아진다라는 부분보다 이거 그냥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가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 경제나 우리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제 우리가 돈을 잘 벌고 뭔가 경제적인 잉여를 축적시켜 나가는 과정도 있게 된다라면 그동안에 축적되었었던 거를 써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의식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을 잘 벌고 어느 정도 저축을 해서 어느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다가 이럴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을 때는 그걸 의식을 못하게 되죠. 하지만 갑자기 소득이 단절되거나 감소하게 되었을 때 뭔가 축적되었었던 자본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심리적으로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도의 현상이라고만 봐야 되는 것이지 뭔가 우리 경제가 근본적인 문제와 직면했다라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대신 조금 점검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지금 무역수지가 적자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물가라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하고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지금 앞서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는 비단 한국만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켰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대신 권역별 그리고 나라별 교육 수지 등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역시 우리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은 대중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적으로 더 커져가고 있다는 그거 오늘도 헤드라이트로 여러 신문에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중국의 전략적 방향에서 영향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락다운의 영향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에 따라 앞으로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이 앞으로 이제 고질적으로 남게 되고 고착화된다라는 시나리오가 서게 된다라면 우리 정부도 중국에게 뭔가 강력한 메시지와 그리고 요구를 해야 될 권리가 분명히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대중무역 흑자가 오래 지속되었었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추후에 만약 이것이 우리 자국 산업에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위협이 될 만한 소지로 번질 위험이 있게 된다면 경고의 메시지를 취해야 하는 것들도 우리 어떤 무역 당국에서 고민할 만한 숙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사실 그동안 우리가 그냥 대중관계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60%가 대중관계에서 일어나. 그 엄청 큰 손이야.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그게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건 우리 무역 적자의 요인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뭔가가 있구나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전히 전체 교육 구매에서 큰 나라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여전히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면서도 포기할 수는 없는 시장이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그냥 마냥 방치하고 뭐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라고 안이한 생각을 했었을 때 오히려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들 감독 당국이나 기업들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단순히 그냥 저도 오늘 그 데이터를 보기 전까지는 그냥 단 무역 수지 뭐 원유 가격이 우리 에너지 수입 많이 하는데 그게 환율 때문에 올랐으니까 그냥 거기서 생겼나 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그 대중에서 이렇게 깨졌다라는 거 보고 깜짝 좀 놀랐거든요. 또 하나 이제 우리한테 되게 부정적인 환경이다라고도 볼 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 경제에 경고등이 들어왔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거든요. 이 자료 화면에서 잠깐 보시면은 현재 중국의 연도별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지난해 같은 경우에 뭐 다른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8%대 성장을 이뤄냈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본다면 중국 경제가 다시금 2%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중국 정부의 성장의 목표는 전인대에서도 밝혔었던 것처럼 약 5.3%의 경제 성장을 일궈내겠다라고 했는데요. 20년도와 마찬가지로 현재 거진 반토막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영향이 결국은 우리로부터 중간재와 그리고
생산재에 대한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이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어떤 수출 데이터에서 대중 무역 적자가 커졌다라는 것은 우리로서도 상당히 불편한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대신 글로벌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입장만을 놓고 본다라면 야, 생각보다 중국 경제가 정말 안 좋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현재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인플레이션이 됐든 뭐 금리 인상 긴축으로 인한 어떤 요인이 됐든 예상하고 있는 거 외에 뭔가 블랙스완으로 갑자기 닥칠 수 있는 네. 요소로 남유럽의 어떤 문제하고 중국의 경제 위기 상황을 꼽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이렇게 지금 진행자분과 똑같이 이제 제가 얘기를 나눈 상황에서도 이렇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나리오가 블랙스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오히려 더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블랙스완은 진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분야에서 등장을 해야 이것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구나라고 우리가 인지를 한다라는 점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중국 경제가 구체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것들이 등장을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정부가 어떤 카드를 어느 시점에 내놓게 될 건가, 이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지금 그 시기가 3분기 쪽보다는 중국 기준으로는 4분기에 오히려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그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의 중론이기 때문에 하반기 전체 우리 어떤 시장 일정상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의 가동 시점과 그것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대한 부분 등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이 중국의 이 상황이 더 나빠지느냐가 결국 또 전체 우리 경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좋아지든 나빠지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경제가 뭔가 어떤 고질적인 문제나 잠재되어 있는 불안 요소를 드러낸다면 모르겠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3분기에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중국도 이 코로나 문제에 있어서 다시금 정상화에 대한 노력 등을 이제 시동을 걸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조금 찜찜한 부분은 요즘 들어서 중국 관련된 여러 뉴스 등을 그렇게 쉽게 접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전략적인 영향에 의해서인지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론 통제? 그렇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실물 상황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접할 수 있는 계기가 좀 전해졌으면 싶고요. 그리고 2분기에 락다운에 대한 영향이 3분기에 얼마나 복구가 되는지, 그런 어떤 뉴스 등도 올 여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근데 하여튼 이런 우리 뭐 바로 근처고 우리 최대 교육국이기도 하니까 어쨌든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 주변 환경이 아직은 좀 불투명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달에 뭐 외국인들이 2조 가까이 코스피를 샀다. 이유가 뭘까요? 사실 뭐 특별한 의미를 둘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전체 주식과 채권 등에 대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이 극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단지 우리 국내 증시가 연초부터의 부진뿐만이 아니라 1년 전서부터 가격 조정을 크게 받아왔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훌쩍 넘었었고, 그리고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금융자산 중에서 일시적으로 주식에 대한 가격 매력이 생겼다라는 정도로만 해석되는 것이지 뭔가 락바텀을 찍었다던가 이런 의미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되었다라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 관점으로 볼 때 여전히 위험자산을 본격적으로 담아야 할 만한 신호가 현재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네. 결국 적어도 어떤 위험자산에 대한 포지셔닝 투자, 그러니까 바닥을 쳤다라는 것들에 대한 가정에서 이제부터는 오를 거다라는 가정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기에 대한 저점 통과까지도 확인이 돼야만 될 텐데요. 지금은 경기 침체도 제대로 본 부분이 없는 상태니까 아직은 외국인 스탠스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너무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외국인 매수세, 그러나 이제 투자자들은 증권사에서 2,650, 6,600대로 이렇게 상향한 것처럼 또 이런 환경도 받쳐주니까 좀 이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 반등세가 좀 편안하게 좀 갈 거라고.
네. 아닌가요? 편안하진 않을까요? 저는, 편한 투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손실에 대한 위험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편한 투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장기 투자가 유행을 하고 말 그대로 어떤 존버가 유행을 하던 시기가 어떤 환경이었나 되돌아보게 되면 물가나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없었던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인플레이션 시대에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우리가 예상치 않았었던 일들이 순간순간 벌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인플레 시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채 위험도 커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계의 구매력이라든지 기업의 투자 가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때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바뀌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인플레이션 시대의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투자 자산에 대한 보유 기간을 길게 가져가기 어렵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편한 투자라는 것들은 현실적 그 저물가 시대에만 적용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첫머리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정의를 철저하게 세우고 현 시장 국면에 계속적으로 적응을 해 나가는 과정 등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 정도면은 내가 일부 좀 비중을 줄여야 돼라고 우리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 신호라고 한다면 어떤 거를 보면 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봐야 되는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구체적 신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에 대한 해석과 반응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나마 이제 우리 연내에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본다라면 지금 물가가 너무 높죠. 네. 근데 이 물가가 조금 진정되기 시작을 하면 사실 경기 물가가 너무 뜨거운 것만 진정시키고 나면은 생각보다 좋은 경제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투자에 있어서의 편안함을 느끼는 때가 잠깐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을 조금 더 지나가고 보면 소비가 둔화되어 가고 있고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신호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고를 하는 부분 등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최근에 변하는 부분 등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그 회사 유튜브에서 언급을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에는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내려가고 채권 수익률은 폭등하는. 그러니까 채권 가격도 폭락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는 변화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참 지금 상황이 아이러니한 부분이 연말까지 연준은 계속적으로 정책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시장금리는 경기 침체를 의식해서 미리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연준의 정책금리가 2.5%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자 기준으로 미국채 10년 수익률이 2.57까지 내려왔어요, 이미. 그거는 지금 정책금리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내에 3%대까지 갖다 놓을 텐데 시장금리는 2% 중반까지 이미 내려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조만간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한다는 것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금리가 다시 또 불안정해지게 되면 주식시장도 다시금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은 금리와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 대한 추이를 꼭 살펴두셔야만 이 주식시장이 또 불안정해지는 시점에 대한 신호를 포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